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대선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삶을 결정하는 대표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했는데요. 강원도는 64.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역민의 열망과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슈강원 오늘 이 시간엔 6.3 지방선거를 마무리하면서 강원도 내 표심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황영철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엄재철 전 이광재 최문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두 분. 네. 아무래도 어제 선거철이니까. 늦게까지 개표 방송하셨는데 두 분 좀 쉬셨어요? 모셨습니다. 오늘 다크서클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시죠? 네. 자, 개표 방송과 여기 이슈 강원을 통해서 6.3 지방선거 예측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최종 논평을 좀 황 전 의원님이 먼저 해주시죠. 뭐 선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결과라든지 강원도 선거에서도 지난 4년 전에 비해서는 집권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한 그렇죠.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집권 여당의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도 하셨지만 네. 또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추도 함께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잘 하지 못하면 4년 뒤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긴장도 함께 좀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민들께서 뭐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단은 뭐 보수나 진보 진영 또 양당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 것,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추출됐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것, 그리고 뭐 국민의힘 후보입니다만 평택에서 유이동 후보가 조국 네. 후보를 물리친 것, 이런 세 분의 승리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 분들이 그 당에서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씨앗을 함께 심어주셨다, 힘을 네.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가져온 후보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엄특보님은 이번 지방선거 총평 좀 해주시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다. 그런데 네. 그 큰 승리가 예측한 바만큼의 승리였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한편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는 국민의힘의 참패다 이렇게 규정 그랬죠. 사항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막상 모든 개표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었네. 네.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여당의 일정 정도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은 네.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힘까지는 적당하게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거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강원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이길 것 같은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어떻게 출구조사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 네. 적당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절묘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민 또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구나 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아주 특색인 것은 보면 전국적인 선거에서 과연 현 집권 여당과 야당의 그런 그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각 당의 내부적인 것도 보면 네. 각 당의 일정 정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도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견제 이런 것도 작동된 굉장히 보기 드문 결과로 네.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각 당에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 그렇죠. 주셨네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니까 이번 9회 지방선거가 꼭 지난 8년 전이죠. 2018년 선거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이 11석, 자유한국당이 5석, 무소속 2석이었는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이 됐단 말이죠.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석하신 대로 4년마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원상 회복됐다. 그렇죠. 예? 뭐 뒤집기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 4년 만에 강원도민들 또 전국의 국민들의 표심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네. 민심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이런 결과는 4년 뒤에 또 얼마든지 그렇죠. 또 예전대로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권에 취하고 또 뭐 승리에 취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태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저력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선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 잘하라는 그런 신호도 함께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의 입장에선 강원도 선거가 좀 많이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구도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예측을 그래도 한 18개 시군 중에 못해도 한 14대 4? 네. 15대 3? 이 정도까지는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막상 모든 개표가 끝나고 뚜껑을 다 열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니 11대 7이라고 하는 결과는 그닥 그렇게 흔쾌하게 압도적인 그렇죠.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좀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전국도 그렇고 강원도로 봐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좀 유권자의 선택에 이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도 있다라고 분석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네. 있다. 예전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주로 연령층이 뭐 20, 30, 40대 젊은 직장인들 분들이 먼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성향이 진보 성향이 좀 많았고 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늘 보수 진영 쪽에서 이제 구구 쪽에서 이제 네.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 이번 선거에서는 꼭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사전 투표는 선거를 편리하기 위한 좋은 툴이라고 좀 봐요. 제가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도 이 사전 투표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국민들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 제도들을 많이 보완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사전 투표의 비율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집 자기 집에서 주소지에서가 아니라 본인의 직장과 또 이전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가까운 투표 어느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신 것 네. 같아요. 이런 익숙함이 앞으로 투표를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사전 투표 올리면은 뭐 우리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분석은 이제는 조금 좀 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엄특보님은 사전 투표 높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저는 건가요? 약간의 경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전투표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까운 데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네. 경향.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보통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그 연령대별로 지지층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경향이 4년 후, 8년 후, 12년 후에도 계속 연장될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지금 20, 30대의 투표 성향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후도 아마 8년 후가 되면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더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도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뭐 사전 투표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지 않은 그렇죠. 형국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그만큼의 자유 시간을 갖는 게 요즘 유권자들의 인식인 것 같아서 네, 네. 높은 사전 투표율은 또 하나의 선거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평일날 투표하고 선거일 날은 휴일로 즐기자.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렇게 될 수 된 것 있죠. 같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 선거 결과 얘기 좀 나눠보죠.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일단 도지사 선거 결과인데 네. 어제 개표 출구조사 때 전국적인 경합 지역 중에 한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네. 2.6% 차이였는데 네. 결과도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경합으로 끝났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 네. 속에서 몇 곳 안 되는 경합지로 어쨌든 강원도 지사 선거가 분류가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김진태 지사가 그래도 선전했다. 네. 물론 역대의 도지사 선거로 봤을 때 현직 지사가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직 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현직 지사들이 참패하고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분패라는 표현이 맞을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4년 뒤에 다시 뭔가 좀 탈환하기 위한 네. 뭐 그런 의지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도민들께서 새로운 도지사를 선택했는데 뭐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를 선택한 건 강원도 발전시켜달라는 거고 대통령의 힘을 좀 더 빌어오자 뭐 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당선자가 그런 도민들의 뜻을 좀 더 잘 받들어서 4년 동안 강원도 발전 또 미래를 만들어내기 네. 위한 좋은 역할들을 또 뭐 저는 뭐 진영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의 표심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재작년에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고 네.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지 않았거나 그 당시 평상시처럼 정치 일정대로 쭉 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김진태 지사가 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도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무난하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큰 허물 없이 아니면 뭐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큰 업적은 없어도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 김진태 도지사의 성향을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사고도 치고 아니면 말도 좀 이렇게 험하게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지난 4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도 좀 열심히 하신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바람 앞에서 사실은 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만 남았습니다. 민선국이 도지사에게 당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엄특보님. 저런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정치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일로서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이제 모든 강원도민들이 눈여겨볼 거예요. 그럼 엄중한 좀 책임감이 좀 동반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원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저희가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강원도교육청과도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강원도 교육감의 진보를 표방하는 강삼영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강원도 교육에도 좀 앞으로 많이 좀 힘을 좀 같이 쏟아줘 그런 요구와 그럼 또 책임이 많이 느껴질 거다. 그런 또 요청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빅3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선거 결과 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빅3 네.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예상대로 나왔어요. 사실은 예상대로 나왔는데 원주 선거 개표 초반에 원주가 조금 이 원광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예. 제가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외곽 지역은 보수 진영이 강하고 그리고 무실동이라든지 당구동 중심으로 네. 도심 지역으로 신도심 쪽으로 오면은 분명히 이건 뒤바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광수 후보가 그 지는 과정에 인터뷰하는 걸 잠깐 MBC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네. 들었는데 굉장히 내공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지면서도 담담해하고 네. 그러는 걸 보면서 아마 2년 뒤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지 네. 않을까. 좀 이게 아쉬움과 함께 좀 희망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강릉 선거가 사실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강릉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보 진영에서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뒤집힌 거라고 네. 봐요. 세상이 뒤집혔다고 보는데 이만큼 언제든지 영동 지역도 자만하고 또 잘하지 못하면 보수의 텃밭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선거 결과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빅3 선거 결과 엄특보님 분석 좀 해주시죠. 춘천, 원주는 뭐 누구라도 상상하고 네. 예측해 볼 수 있었는데 강릉까지 그 예측은 해보는데
실제로 될까? 네. 이런 상상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이 한 번도 그렇게 뒤집어진 없죠. 적이 없거든요. 강원도 내 몇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상징적으로 영동 쪽에 보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특히나 거기는 예전에 권성동 의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네.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아성과 같은 지역에서 이런 바람을 타도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강릉의 표심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또 하나는 후보에 대한 지지까지도 이렇게 해준 네. 것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보면 앞으로도 영원한 아성은 없구나 이제. 강원도도 언제라도 그 도민들과 시민들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라도 다 뒤집힐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좀 굳건했던 접경 지역의 보수 표심이 이번에 변했어요. 네.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네. 화천을 보면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봤었는데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네. 여론조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뭐 보수와 가까웠던 중도층이 되게 두터워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화천의 특수성,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특수성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비해서 군인들의 숫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대거 없어지거나 아니면 부대가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 측면이 좀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댈 때가 좀 필요했던 거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여당에 그래도 좀 가까운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면 그래도 좀 경제 활동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게 있는 측면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한편에 보면 몇 가지가 같이 해서 이번에 접경 지역에 또 하나는 철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해볼 만한 선거였다. 그랬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아깝게 한금석 후보가 좀 네. 이번에 좀 석패하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게 근접하게 이렇게 해보기가 쉽지 않았던 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는 다 예전에 보수의 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여준 선거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보수색도 참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앞서서 뭐 토론을 했습니다만 뭐 일단 강릉 지역의 변화, 네.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현 뭐 민주당 군수다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좀 보고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도 현 시장이 국민의힘입니다만 굉장히 신승했고 어렵게 이겼죠. 영동 쪽의 역대 투표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영동은 사실 TK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영동은 굉장히 수도권민의 표심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TK의 영향을 받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은 다른 변화를 좀 나타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월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박성규 후보가 앞섰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김길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참 기묘한 선거였죠. 네. 그 박성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삼선 군수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이렇게 후보가 없었던지 뭐 어쨌든 그분을 영입을 해서 다시 삼선까지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삼선을 하셨던 분을 영입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파란색 옷을 입혀서 출마를 시켜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만 한편에 보면 정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네. 약간의 실망감도 준 것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측면도 있어요. 삼선까지 했는데 뭘 또 나와서 하려고 해. 네. 원주 같은 경우에 저 원창목 시장 삼선했다가 한 번 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당내 그렇죠. 경선 뛰어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구자열 후보와 또 압도적인 당내 지지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욕심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근데 이런 정치는 참 좀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현직 시장 군수들이 다수 당선됐다는 그렇죠. 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이죠. 네. 속초도 그렇고 태백, 홍천, 네. 평창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공천 받는 네. 경우는 그래도 직무수행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에 재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그 선거를 이렇게 지휘해 볼 때 이분은 그냥 무난하게 다시 단독 공천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네. 좋은 후배에게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좀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공천을 받는 경우는 이분 직무수행을 굉장히 잘한 분이다. 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인물론이 더 우세했군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뒤지는 네.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물로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지도로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해서 현직 자치단체장을 공천해놨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런 공천이 조금은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18개 중에서 이번에 1대 7이잖아요. 11대 7이죠. 그러니까 이 영월하고 철원 같은 경우가 거의 그 1% 이내에 그렇죠. 0. 몇 %의 네. 승리를 가져온 이 두 석이 강원도 전체 균형을 좀 네. 맞춰준 거다. 이런 절묘한 선택이 있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자정 넘어서 개표 방송을 하면서 또 몇몇 당선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뭐 두 분이 보시면서 SNS나 네. 당선 소감이나 인터뷰 중에서 뭐 기억 남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히려 뭐 당선자의 소감보다는 네. 낙선자의 소감들이 더 사실은 와닿아요. 예, 왜냐하면 이 낙선자들은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말씀 꼽자면은 신경호 교육감이 일찌감치 사실은 출구조사 이후에 본인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듯한 네, 그런 그랬죠. 선언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신경호 교육감님은 제 은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은사님께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네. 4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좀 표현을 들으면서 최저로서는 좀 가슴이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기억에 그러셨군요.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특보님은요? 저한테도 그분은 은사님이세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셨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잘 알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씁쓸한, 네. 한편으로는 뭐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양쪽을 다 아는 입장에서는 네. 마냥 기뻐해주기만 하기는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릉시장 당선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강릉도 그분이 어쨌든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많이 좀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강릉 시민들에게 앞으로 좀 성과로 보이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참 보기 좋죠. 전 그분도 사실은 그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출신이신데, 김종남 후보. 네, 그분 예전에 고생할 때 저도 같이 고생 많이 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어서 참으로 좋았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그만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또 4년 후에 이번에 바꾼 것처럼 4년 후에 어떤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 누가 네. 합니까? 그런 것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좋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지형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빛을 봤을 때는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9개 시대가 열릴 텐데 향후 4년 행정에 대한 기대, 당부의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의원님. 또 어느 특정 당선자를 떠나서 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뽑혔잖아요. 이 새로운 인물들은 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이제 이 중에서도 저는 풀뿌리 민주를 경험하고 중앙 정치에 입문을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다시 새롭게 뽑히신 분들 중에서도 중앙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할 좋은 인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분들을 눈여겨보고 그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서 풀뿌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지탱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특보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가장 지역적에서 보면 가장 기초 지방선거라고 하면 도지사, 시장군수만 뽑는 게 아니라 네. 도의원, 그다음에 지자체 각 시군 의원들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잘 하는 것이 내 생활과 내 삶을 바꿔낼 건가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군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와 그다음에 낙선하신 분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도민들의 역할은 이제 지지해 준 걸로 당선시킨 걸로 끝나지 않고 또 4년 동안 꾸준하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또 계속 가지셔야 된다. 네. 유권자로서. 그래야 할 때만이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철 전 국회의원, 엄재철 전 이광재 최문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행정의 중심에 놓고 일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민 주권 시대 원주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원주시장 당선인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그 눈은 다 회복하셨습니까? 뭐 아직 네. 다 회복된 건 아니고요. 예, 나아지고는 있는데 예, 아직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당선 소감이 정말 궁금한데 우리 네. 시민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젯밤 자정을 기해서 이제 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은 당선이 됐는데 예, 그 시청해주신 많은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예, 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선인으로서 이런 공약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요. 일단 원주시가 당면한 과제는 이것이다.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정치 철학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예, 지금 과거와 같이 관선 같은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은 시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이걸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 행정 중심에 시민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 주권 시대를 제가 열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중심에 시민을 놓고 보면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 또한 네, 우리 그냥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요.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원주를 떠나가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첨단 산업 유치에 지금 방점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가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현재 원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죠.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AI를 연결하는 예. 이런 산업들을 저는 좀 구체화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예,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거를 원주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과제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상호 지금 도지사 당선인께서 같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드론 산업과 관련된 그 외국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주 군부대 유휴지에다가 지금 자리 잡을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게 예. 저는 우선 과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AI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AI 시대를 맞이해서 바야흐로 정말 AI 전성 시대다. 이제 AI를 일상생활에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특히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감소된다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우리 당선인께서는 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제조업에 관련된 거는 이제 AI가 접목되면 네. 저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의료기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해보자.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건보와 신평원이라는 우리 네. 유수의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는 아주 세계적입니다. 네. 이런 세계적인 데이터와 AI를 이제 접목시키는,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의료기기를 어떻게 더 특화시키겠느냐. 예. 이런 거를 지금 연구 용역이 올해 발주 중인데 예. 여기에 잘 담아내야 됩니다. 이게 원주시에서 여기다 방향을 좀 설정해 놓으면 저는 지금 일부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네. 오히려 AI가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생산적인 더 일자리,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을 벗어나서 이런 예.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주 혁신도시 이전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반쪽 성과에 불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이전한 혁신도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 2022년에 증가율이 30%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평을 받았고요. 인근 상가 공실률도 37%에 달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돌파구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바로 제2혁신도시 유치입니다. 제2혁신도시 유치다. 예. 제가 최문순 도정과 함께했던 지난 3년 예. 그쪽에서도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강원도 플랜을 마련해 놨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관광, 원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도시 직업군이 있죠. 네. 거기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공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 플랜이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와야 되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반드시 이거는 제가 아주 사명을 갖고 예.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제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또 도시 전반적으로 또 재편 사항이 있다. 꼭 네. 좀 뽑아 주실 내용이 있다면 또 한번 풀어 주시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도시를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예. 보면 제가 AI와 의료기기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그런 산업들은 주로 네. 서원주 일대나 지금 원주역 일대를 이용하는 그런 예. 계획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원도심의 공실률, 예. 슬럼화 돼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좀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 그 원도심에도 가봐도 한 집 건너 한 집 보통 임대 팻말이 붙여 있고 이렇게 아, 합니다. 그럼요. 물론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뭐 이렇게 택배로 다 그렇죠.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으로 이런 것 주문을 많이 때문에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이 전통시장이라는 우리 고유의 영역에서 네.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원도심 활성화 네. 이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원도심 이렇게 봅니다. 활성화. 그래서 공약 중에 성수동으로 만들겠다.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 네네, 이게 맞습니다. 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강원도 대표 도서관이 원주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옛 원주역 부지를 강원도 대표 도서관으로 네.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할 겁니다. 예. 그쪽에서 중앙선 폐철도를 쭉 따라오다 보면 네. 평원동이 있고요, 중앙동이 있고,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등등 이 지역이야말로 이제 원도심이죠. 이쪽 지역을 문화와 좀 예. 연결시키는, 결합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 성수동의 성수동이 커지기 위한 그런 관건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몰려든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가장 예, 또 예. 좋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 창작자라든지 네.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예. 하여튼 등등의 이 청년들이 좀 와서 마음껏 이곳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문화생활 할 수 있게끔. 예. 예. 이 초기에는 아마 그 행정에서 좀 개입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냥 청년들 보고 저 가서 그곳 가가지고 활동하라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기반이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이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 네.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원도심 이쪽도 네. 저는 임기 내에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이제 강원도청 신청사 말씀입니다. 네네네. 오는 2029년이면 춘천 고운리에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원주시가 행정적인 인프라에선 좀 소외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각에서는 뭐 강원도청 원주 이전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 네. 얘기도 뭐 타당성 있는 그럼요. 얘기긴 하나 네. 만약에 강원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네. 뭐 춘천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아주 실리적인 거에서 좀 이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강원도 경제청을 원주로 이전 신설하자. 그 이야기는 원주가 강원도 수출의 50% 이상을 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의 본청에 있는 경제국과 산업국이 있는데 네. 이곳에 거의 이 원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이전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동선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가칭 강원도 경제청이라고 네.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행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고 지금보다는 네. 좀 더 우리 업체에서도 불편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에 과거에 이제 이 해양수산 업무만 관장하던 환동의 본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관광 업무를 결합시킴으로 해서 강원도 제2청사라고 일컫는 네. 그런 청사가 지금 있죠. 원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도시사 당선인께 네. 바로 또 의견을 제가 또 분명히 공식적으로 드릴 것이고 향후에 이 논의는 계속 네.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기되어왔던 이 행정 인프라의 소외 문제는 경제청을 원주에 세우겠다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네.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잠도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는데 네.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한번 올린다면 어떤 네. 내용을 좀 담고 싶으시죠? 아마도 시민들께서 이번 선택을 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정치 똑바로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시민들을 행정의 중심에 놓고 예.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언제 이곳을 떠날지 모르지만 네. 떠날 때 정말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포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떠날 때 박수 받는 네. 그런 당선인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시강원 이번엔 6.3 지방선거에서 춘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육동환 당선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예, 조금 잤습니다. 아직 피곤함이 있을 텐데 당선이 가장 좋은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피곤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당선 소감 부탁드리죠. 예, 시민 여러분, 어제 선거에서 저 육동환을 여러분의 머슴으로 다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서울서 오신 분이 그 춘천 시민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참 좋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참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간단한 평가지만 뭐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네.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시장이란 존재가 뭘까요? 시민이 좋아하는 친근하고 늘 함께 있는 사람. 또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었고 예. 이제 새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금 앞으로 4년도 더 그렇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네네. 이제 당선인으로서 공약을 구체화하고 추진하셔야 될 텐데 차기의 행정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뭐 공약을 선거리에서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축적돼 있는 것들이 저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좀 가슴 벅찰 정도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명확히 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춘천을 AI 선도 도시로 이끌겠다. 이미 그 기반은 금년 2월에 AI 춘천 대전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예. 과거 춘천이 이제 산업 쪽에서 좀 미흡했다면은 적어도 AI에 있어서는 전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하겠다 그런 거 하고 풍부한 플랜을 만들었고 이미 춘천에 각종 AI 관련된 인프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물 문제죠. 수자원 문제고 댐 관련된 건데 뭐 이건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오랜 동안에 많은 규제와 희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계 그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춘천시의 사업이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진행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갖다 제가 과감하게 좀 혁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하고 근본부터 바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춘천시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하고 원활한 협의 또 강력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불균형 구조를 갖다 이제 수평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AI 첨단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또 일자리 감소 같은 것도 염려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시겠죠? 예, 과거에 이제 기술 진보는 꼭 같은 그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인류는 다 극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AI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AI가 단기적으로 이제 기존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또 AI라는 것들이 새로운 영역을 갖다 개척함으로써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세심한 그 제도적인 배려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도시재생혁신지구 캠페이지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최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AI VFX라고 영상 산업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어느 거든지 R&D와 관련된 산업이든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그 오픈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AI와 집약을 해가지고 가장 첨단화된 AI 그 첨단 전략 그 에리아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만드는 것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캠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캠페이지 전체 면적의 20% 정도만 활용해서 정말 그 일자리가 없고 춘천을 떠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이고 참 어렵게 그걸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이지 전체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정원,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 있기 때문에 한간에 이제 대립돼 가지고 논의된 거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갖다 이제 이슈화하고 물론 선거 기획이 하지만은 그런 면이 좀 아쉽고 과거 제가 2022년 말에 고은리 도청 청사를 발표할 때
강원도지사하고 발표한 내용에도 캠페이지는 공원을 넘어서 정원으로 또 복합문화공간도 한다고 이미 다 약속이 돼 있고 네. 제가 하는 것도 그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이지의 어떤 안에 그 컨텐츠 관련된 논의는 지금은 무용합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도 또 도지사께서 캠페이지를 K컬처 컴플렉스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캠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은 한 20% 정도의 공간을 첨단 전략 산업들, 네. 두 번째 R&D 등을 해서 청년들이 바로 역 앞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또 춘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첨단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을 이 자리 빌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원도심 공동화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신지요? 우리가 그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강원도가 그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 내에 한 7천이 넘는 그런 규모의 그 아파트를 네. 건립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지금 원도심이 비고 있고 춘천의 아파트 공급이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대기돼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런 대형 아파트를 그 건설함으로써 도시 공동화를 갖다 그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도심 말씀드리면 원도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을 많이 걸어 다니고 네. 그 현장을 보면 제 마음도 뭐 굉장히 참 안타깝고 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큰 무거운 그 심정을 갖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새로운 그 시도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캠페이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춘천 역세권 개발 등 사업은 결국은 원도심을 갖다 만들기 위한 연결돼 있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아무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나 노력 없이 원도심만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투입을 해도 그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성과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주변에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그때까지는 원도심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2기 시정을 맡으면서 당분간은 원도심에 집중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원도심을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하고 필요하면은 재건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깨끗하게 또 좀 조화 있게 정비하는 게 주된 사업이 되겠고요. 네. 원도심 하면은 주된 관심이 이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춘천에 이제 원도심 주변에 8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을 다 연계하고 또 한편으로 특성화해가지고 예. 나름대로의 그 특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고 또 원도심의 주민이라든지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그 이제 2기부터 집약을 하고 저는 이미 검토를 시작을 했고 네. 이름해서 이제 원도심 시즌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외곽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혁신지구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힘을 찾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와 시장은 원도심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선 시장으로서 뭐 현안에 상당히 익숙하시고 사업 네네.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 목소리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점들에 깊이 공감하셨는지요?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이 도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원 아파트 입주자 문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떤 도시의 중장 지역의 발전은 그거대로 촉진시켜 나가고 이미 기반은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2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아픔을 덜고 항상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것이 두 달여 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제가 접촉한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 하는 것과 맞닿아 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포부와 계획들 끝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해주시죠. 예, 두 가지입니다. 전반기에 이뤘던 그 많은 프로젝트들, 춘천의 정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미래 초인류 도시로 가는 그 많은 인프라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또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변화를 체감하고 또 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확실한 가시적 효과를 이번 다음 네. 그 임기에는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춘천이 비교적 안전 면에서는 괜찮은 도시로 평가되지만은 안전에는 예외가 없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보다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측면에서 복지, 소외된 계층, 또 문화예술 이런 쪽에 해가지고 춘천만에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좋은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시장으로서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고맙습니다. 육동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 이권들이 우리 지역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슈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